예, 예,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제 그림을, 내년 제가 팔고자 하는 분량을 다 완판했습니다. 전체가 약 15개 정도 되는데요. 소품 이벤트 5개까지. 그래서 뭐, 어떤 미국의 구독자는 이제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데, 신정하고 구정 사이에 송금 수수료가 없는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돈을 보내기로 한 미국의 구독자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11월 안으로 돈을 보내겠다는 분, 12월에 보내겠다는 분, 이렇게 해서 아무튼 15개가 다 팔렸고요. 제가 이제 전세금도 다 마련을 했고, 내년, 대략 내년 3월까지의 생활비만 있다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년 3, 4, 5월에는 또 강의가 좀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막 겨우겨우 지나가는 거예요. 남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전세 자금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까지는 어쩌면 내년까지도 선불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네요. 아무튼 시간대가 좀 안 맞아서 에, 그 앞으로 저는 이제 곧 겨울이 오면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또 전염병이 심해질 텐데 앞으로 면역력이 강한 토종의 가치가 지금의 가치보다 약 100배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 종자를 연구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저는 이제 그 토종 종자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 연구소로 자기 자식을 에, 뭐 학교를 보낼 게 아니라 그곳에서 같이 생활하게 하는 것도 식물을 좋아하는 동식물을 좋아하는 자녀라면 그런 분들이랑 일찍 아이가 10대 때부터 그런 분들이랑 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농사 짓는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비닐하우스도 이제 그 주인이 하우스 안에 들어갈 때 공기로 몸을 쓸고 마치 연구실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쓸고 들어간대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그 식물들이 면역력이 다 약해져가지고 그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식물 자체가 병들거나 하는 이게 너무 나약해진 거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에, 이게 유전공학이 글쎄요, 한 50년 후에는 이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향후 10년 이내에 토종 종자의 가치와 그 토종 곡물이나 토종 식물이나 뭐 약초가 됐든 뭐가 됐든 토종 동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수익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유전공학이 정말 많이 발달하기 전 약 50년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 될 거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뭐 문화예술 쪽, 캐릭터 산업도 이제 문화예술 쪽에 들어가죠. 그런 부분. 연어에 관한 펼치면 3m 정도가 되는 동화책을 펴낸 김주희 작가 연어라는 책, 제가 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런 어떤 좀 아트북 같은 성격의 동화책을 나중에 하고 싶거든요. 지금은 좀 바빠서 저도 동화 작가를 나중에 할 거예요. 이번에 그 일본에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그 혼조라는 사람도 암 치료에 우리 몸속의 자연사의 그 NK 세포, T 세포 이런 자연적인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의 암 치료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 탈모 때문에 일본까지 가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그 줄기세포 쪽이 규제가 돼 있는 거죠. 어,
과연 지금 규제를 푼다고 일본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규제의 그 미래학, 규제를 어떤 거를 지금쯤 풀어야 되고 하는 그 규제에 관련된, 법률에 관련된 미래학이 너무 약하다. 이 부분이 우리가 법률 연구하는 법대 다니는 학생들이 그 고시 패스 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동시에 미래학을 꼭 공부를 해서 규제법을 어떻게 푸는 것에 대한 그런 뭐가 더 빨리 우선적으로 풀어야만이 나중에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들한테 좀 제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그런 제안들을 하겠습니다. 자, 평양에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거세게 평양을 지금 이렇게 휩쓸고 있다는 지금 보도인데, 치킨 맥주 배달 앱이 평양 사람들의 휴대폰에 가 있고 5명 중에 1명 꼴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북한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저는 북한의 친미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자본화된 거죠. 이미 시장화된 거죠.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드라마 다, 남한의 그 재벌들 나오는 드라마 많이 봤을 것이고. 그래서 김정은을 제끼고 친미 세력을 세우고자 하는 욕망. 저는 이제 그 욕망이 김영철 씨한테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북한에서 다음 트럼프 재선 임기 내에 약 5, 6년 내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 하원 의원 당선된 앤디 킴이라는 이 남자분이 북한과의 평화를 자기의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에 들어가서 트럼프 정부한테 그런 어떤 자기가 의견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가장 바람직한 의견은 북한의 친미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이죠. 자, 라돈 침대 사건 기억나시죠? 이게요, 우리 인생에서 쉽게 측정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측정은 누군가가 했으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라돈 침대 사건이 우리 몸에 좋은 음이온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그 물질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DNA를 변성을 줄 수 있는 방사선도 많이 나온다는 게 나중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람에게 단점과 강점이 같이 있는 것처럼, 뭔가가 너무 좋아 보이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측정되지 않은 굉장히 나쁜 것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을 키 성장을 위해서 많이 먹이고 그 성장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은 얘네들이 배고픈 시간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두 가지가 약해지는데, 면역력이 약해지고 동기부여 능력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약해지거든요. 즉 자녀를 기를 때는 성장의 핵심을 갖게 되면은 성숙이 약해지는 것이고, 지나치게 성숙에 그 인성, 예절 교육 막 이런 거 지나치게 또 부모가 성숙에 초점을 갖추게 되면 이 아이는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그 인성, 창의성, 두뇌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측면에 있어서 이 라돈 침대와 같은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제가 그 강의에서 바로 어떤 중용,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장점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고 과거에 강의도 많이 남겼죠. 이번에 고시원 사건이에요. 이게 이 임대업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내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사례,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에 내부에다가 막 칸을 쳐가지고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한 공간에 월세를 막 두세 배 뻥튀기 시키는 이런 사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근데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그 작은 방, 고시원 방 자체가 아마 30만 원까지 할 거예요. 25만 원, 35만 원. 비싼 데는 이제 거의 원룸 가격을 내고 고시원에 머무르게 되는. 지금 이렇게 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들이 뭐하고 연결돼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이 건전한 좋은 은행이 세계 50대 은행에 한 곳도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주고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서 뭐 창의성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고 가장 안전한 담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집 살 때 막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살 곳이 점점점 줄어들고 계속 임대료 내야 되는 데만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능력하고 약탈적인 한국의 은행과, 물론 이제 다 정부 탓이죠. 뭐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건데, 이번에 이 고시원 화재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 약탈적이고 착취적인 구조.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지금 고시원 화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스프링클러를 그 불난 고시원 주인이 지원을 받고 설치를 하자고 이제 그 고시원 운영자가 제시했으나 건물주가 중단했다, 이거 아닙니까? 왜 중단했을까요? 자기 돈도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단했겠죠. 그런데 정말 저는 이 사건에서 안타까웠던 게, 자, 같은 고시원인데요. 어떤 방은 창문이 있고 어떤 방은 창문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이렇게 여러 개의 방을 만들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창문을 각각 다 만들었겠지만, 이렇게 칸을 다닥다닥 벌집처럼 하리라고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웠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임대한 사람이 이렇게 벌집처럼 만들었는데, 이런 게 이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창문이 있는 방에, 그래서 비용은 모르겠어요. 그게 선착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월세라면 창문이 있는 방을 사람들은 선호할 거니까, 창문이 있는 방에 있는 사람들은 창문으로 탈출해서 살아남은 거죠. 창문을 열면 최소한 신선한 공기라도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창문이 없는 방은 도망가다 질식사로 다 죽은 거죠. 도망가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나중에 지금 현재 설치하기가 힘들다면 방화문이나 또는 각 방마다 창문이나, 또는 우리가 왜 예전에 그 메르스 사태 때 그 음압병실이라고 들어보셨죠? 음압병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안 나가게 그 팬을 돌려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그 어떤 필터링을 통해서만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음압이잖아요. 반대로 가압, 이런 화재가 됐을 때 공기를 그 불난 공간 안으로 굉장히 많은 공기를 집어 넣어준다면 불난 곳에서 오히려 바깥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는 흐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공기의 흐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생각을 왜 하냐면, 아직 비용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현재 고시원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게 더 쌀 것이냐, 아니면은 외부 공기가 그 고시원으로 더 강하게 분출될 수 있도록 옥상에 있는 그 어떤
그 우리 에어컨 할 때 그 팬 같은 거 있죠. 팬을 설치하는 게 더 쌀 것이냐 해서 우리가 안전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단계별로 안전성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스프링클러 설치해 이게 안 되거든요. 그거보다 싸면서도 그래도 이 10명 죽을 거 5명 죽도록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5명 죽도록 하게 하는 또 방법은 무엇일까? 더 싸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서 그 건물주가 왜 스프링클러를 반대했어요? 이 비용이 세니까 지원을 해주는 게 100%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설치비가 한 5천만 원이 드는데 시에서 지원은 3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생돈 또 2천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은 좀 싸면서도 거의 90%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중도적인 안전책은 무엇일까? 이런 걸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확산 속도를 빠르게 하거든요. 당신 조금만 해라. 조금만 내고, 1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법, 이런 설치를 좀 하고, 2차적으로 상황이 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자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스프링클러 사이에 다른 어떤 단계적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에서 돈을. 그러니까 한 군데 스프링클러 할 가격으로 10군데에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왜냐면 다른 고시원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불나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 파리 평화 포럼에서 세계 대통령들,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포럼, 강의하고 강의 듣고 하는 포럼이 있는데, 트럼프가 거기에 혼자서 불참을 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미군 묘역을 혼자 이렇게 간 거죠. 불참하고. 거기 참석하면은 계속해서 뭐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국가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는 세계를 위험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또는 파리 기후 협약 관련된 환경 파괴 문제 나올 것이고. 근데 트럼프가 다 싫어하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참석 안 해버리는 거예요. 혼자 나가버린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소설의 독선과 같은 것이죠. 독선과 같은 거. 남의 말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 듣지 않겠다. 마크롱의 지적입니다. 오랜 악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번지는 국가주의 경고. 트럼프를 향한 거죠. 게다가 세계적인 불안까지 보고 있고. 게다가 북한에서는 미국이 서두르지 않으면 미국하고 우리 대화 안 해. 우리 다시 병진론으로 갈 거야. 핵개발도 하고 경제개발도 하는. 핵개발 우리 핵실험 다시 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또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뭔가가 그러니까 아주 평화적으로 북한의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뭔가 트러블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인 것이죠. 아까 약탈적 그 대출을 하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예기획사의 갑질, 아이들이 그 성공하겠다고 연습을 하고 또 돈도 꽤 많이 내요. 그런데도 그 연습 비용이 더 아주 세게 이제 부풀려 잡겠죠. 그래서 이제 21살 어떤 여성이 연습을 하다가 무릎을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뷔를 포기한 거죠. 그랬더니 손해 1억 8천만 원을 내라고 그동안 연습했던 그 연습 비용 1억 8천만 원을 내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그 애한테 연예기획사에서. 다쳐가지고 포기한 건데. 근데 그게 9명의 훈련 비용을 모두 나한테 청구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 연습생은. 이렇게 왜 이렇게
가진 사람들의 갑질이 왜 이렇게 심하죠? 아, 정말. 자, 전라남도 담양의 은퇴자들의 도시를 만든다는 이제 소식인데, 장흥에도 로아스타운이라고, 제 고향 장흥에도 이제 로아스타운이라고 많이 입주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주도에 좀 더 가까운 남해안으로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운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이동하거나 할 때 운전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KTX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KTX로 서울권에 한두 시간 내로 갈 수 있는, 운전하더라도 한 서너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여기 익산 전주가. 근데 제가 만약에 장흥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언제쯤의 시점이 될 것 같냐면, 무인 자율차가 완전히 안전하게 운행이 되는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달한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침대처럼 차를 이용하고 전날 밤에 잠을 자면서 서울로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차 안에서 나는 자고 다음날 눈 뜨면 서울인 거죠. 장흥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태양광으로 아주 저렴한 전기차로 그렇게 이동을 한다면, 그러면 저 남해안이라든가 연륙교가 있는 섬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익산에서 국회의원 한번 출마했던 그 이석권 형이랑 얘기를 했는데, 익산은 KTX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느냐라는 이제 그 문제로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분명히 무인차는 2025년 이후에 안전성을 검증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10년 내에 돌아다닐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나라를. 그리고 친환경 무인차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잠자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차 안에서 이렇게 영화 보면서 이동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KTX 그 좁은 좌석이 좋으세요? 아니면 나 잠자거나 영화 보면서 이동할 수 있는 무인차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KTX 역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값어치가 무인자율 주행차가 나오면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이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게 무인차가 가져오게 되는 부동산의 변화죠. 부동산 가치의 변화. 자, 중국이 요즘에 폴더블 폰도 이거 최초로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이게 국가적으로 돈을 지원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버리니까 중국은 개인 사기업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사기업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미술 시장도 막 국가적으로 키워버리고 이래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어떤 인공지능 대회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영상에 선보인 거죠. 물론 이 남자의 얼굴을 본딴 모델이 있겠죠. 모델이 있는데 무수한 화면으로 그 모델의 다양한 입모양이라든가 눈 깜빡임이 이미 저장이 돼 있고, 어떤 텍스트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나운서가 TV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인공지능인 거예요. 그 화면 자체가. 그러니까 미래 예측 중에서 AI 영화 배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찍는 거하고 그 배우의 외모를 그대로 인공지능이 연기하는 것과 이제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TV 다큐멘터리에서 그게 나온 적이 있어요. 데니스 홍 인공지능 만들기라고. 우리나라 어떤 벤처기업에서 했던가. 데니스 홍이라는 사람의 모든 추억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뭐 어떤 책을 읽었고, 데니스 홍의 일기장, 말투,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모아요. 데니스 홍에 대해서.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데니스 홍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라는 것을 이제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 법한 것들로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데니스 홍이 이렇게
자기 아바타, 그러니까 아바타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를 본딴 인공지능하고 다른 일반인들이 자기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자기를 본딴 인공지능이 그 일반인들한테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놀래죠. 왜냐면 자기가 대답할 것만 같은 걸 저 인공지능이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사회의 그 창의성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제가 저기 정선주 작가랑 저기 오산에서 어떤 학부모랑 상담할 때 했던 얘기예요. 뭐냐면은 자기의 사고방식과 자기 창의성을 복제한 인공지능 아바타를 10개, 100개, 1000개, 만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예전에 왜 뭐, 이건희 씨가 했던 얘기인가? 뭐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 뭐 그런 거. 또 한 사람의 그 어떤 창의성이 있는 그 국가의 천재가 10만 명,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기본급이 제공되는 유토피아로 이 세상이 바뀔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 자신이 그렇게 에, 제 자신이 그렇게 뭔가 에너지, 자본 이런 것들을 한국으로 끌어오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고 또 그런 인재를 키우고 싶죠. 근데 과거보다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한 사람이 만 명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1억 이렇게 그게 더 커져요. 그리고 그 한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블록체인하고 인공지능하고 인터넷, 뭐 SNS 이런 플랫폼 기업이 깔아놓은 그런 어떤 시스템, 장치 그것을 타고 개개인의 위력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빨리빨리 우리 한국의 공교육을 혁신을 해야 된다. 동아리 방식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 창의적인 소수가 미래에 가져오게 될 파급력은 훨씬 커진단 말이에요.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요. 그거는 뭐 제가 이 영상 서두에서 얘기했던 토종 종자의 가치가 100배가 커질 것보다 훨씬 그 10,000배 이상인 거죠. 한 그 개인의 영향력이 10만 배, 100만 배 커지는 거예요. 토종 종자의 가치가 100배가 커질 동안에. 그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각각의 자녀들을 정말 과정을 즐기는 덕후로 키우시기 바라고, 공교육의 그 흐름을 우리나라 공교육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후진적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학교의 등수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숙명여고 뭐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제도를 바꿔야 되고, 우리가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서술형 시험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주관적인 소설, 에세이를 쓰게 하거나 각자 자기만의 교과서를 만들게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그 전체 그 동아리별로 점수를 주거나 하는 이런 좀 더 이게 등수보다는 다양성으로 가는 그런 교육 혁신이 국가에서 하지 못한다면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고, 전에 자주 제가 얘기했지만 공교육의 장점만 따먹고 공교육의 단점은 철저히 배제하라. 그렇게 해서 10년, 20년을 저는 잘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소비를 줄이고 조금 굶을 각오를 해야 되고요. 대다수가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제가 내년에 그려서 배달하기로 한 그 15개의 그림을 모두 사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내년 가을에나 내년 10월 이후에 다시 2020년 배달할 그림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선물을 받으면서 그림 구매자를
또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이게 전세금으로 또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돈이 음, 이게 저축해 놓은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재료비하고 생활비가 있어요. 그 다음 제가 활동이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19년에 300고 500고짜리 그림을 어떤 어, 진짜 컬렉터가 5천만 원에서 뭐 1억에 이렇게 사주는 그런 일, 사서 자기 건물에 거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작은 그림을 이렇게 파는 개수가 확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제가 뭐 10분, 15분, 20분한테 이 120호, 아니. 20호를 120에 호당 6만 원에 팔고 이런 일들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큰 그림은 제작 시간은 비슷한데 제가 받는 금액은 뭐 50배, 100배이기 때문에 이제 어, 전시하러 돌아다니고 그러느라고 이제 작은 그림 그릴 시간이 없어질 가능성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 그 주문량을 구입하신 분은 어쩌면은 아,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잡으신 것일 수도 있어요.